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재활의학회에서 제작하는 재활의학TV 진행하는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재활의학회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브란스병원 김영욱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출연해 주시는 두 분, 이장우 교수님 또 김성훈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호흡재활에 대한 개념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에 대한 예고도 해드렸죠. 질환별로 어떤 호흡재활이 필요한지, 또 어떤 질환일 때 호흡재활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얘기를 한다라는 예고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훨씬 더 지난 시간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질환별로 호흡 재활의 어떤 방법이나 접근법이 달라진다라는 걸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든 질환의 재활 치료가 다 다르듯이 사실 호흡 재활도 질환별로 다 다른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호흡 재활이 필요한 질환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모든 국민께서 다 아시는 코로나19 감염 후유증하고요. 두 번째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세 번째가 호흡근 마비가 생기는 신경근육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부터 얘기를 해보자고요. 다시 감염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후유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 코로나19 후유증 중에서도 호흡 재활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반인들도 그렇고 또 이제 의료진들한테서도 원래 호흡자리라는 게 좀 생소한 개념이었었는데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익숙해지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코로나 감염이 결국에는 이제 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고 그 질병의 이제 이 중증도에 따라서 뭐 또 그거에 따른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호흡곤란 증상이 있겠죠. 그 외에도 뭐 이제 피로감이라든가 운동 능력이 저하되어 있다거나 그리고 숨찬 증상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 좀 힘들다거나 네네. 걷기가 좀 힘들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본 케이스 중에 하나는 숨이 더 좀 가쁘다, 숨차서 못 걷겠다. 이것도 호흡 재활로 좀 호전이 될 수가 있는 걸까요? 네, 물론 당연히 호흡자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서 이제 호흡자를 꾸준하게 했을 때 폐 자체를 뭐 좋아지게 해드린다기보다는요, 이제 증상 같은 것들, 호흡곤란이라든가 숨찬 증상들이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일부 연구에서는 호흡자를 열심히 하는 게 폐 기능 자체도 그런 지표들을 좋아지게 해준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감염 이후에 그 관련된 호흡기 증상이 계속 있고 그 증상이 내가 좀 불편하다, 호흡자를 좀 강력하게 좀 권고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걸리긴 했지만 본인이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 병원 갈 정도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서는 꾸준한 좀 운동, 이 호흡자를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운동에 기반한 그런 재활 치료거든요. 꾸준하게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환자분들이 최근에 되게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워낙에 많은 감염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유증에 대한 여기에 좀 특화되어 있는 호흡 재활? 이런 것들이 존재하나요?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 후유증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환에 특화됐다기보다는 코로나19 후유증의 증상에 맞춰서 호흡 재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가래가 좀 많으신 분들은 가래를 잘 뱉는 훈련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이제 오랫동안 입원하셔서 근육이 좀 약해지신 분들은 호흡 근육이나 사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만성 폐쇄성 폐질환, 뭐 영어로 이제 약자로는 COPD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COPD, 폐쇄성 폐질환의 재활, 호흡재활치료센터가 병원에 흔하게 있는데 사실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센터를 찾아갈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COPD 같은 호흡 재활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진국에서는 한 20-30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체계가 잡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모든 이런 의료 행위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가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게 2016년도예요. 그래서 전국의 병원들이 이런 폐질환 호흡 재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대형 병원들 위주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호흡 재활 학회나 이제 재활의학회에서 계속 홍보를 하는 이유도 이런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대형 병원, 2, 3차 의료기관에는 대부분 이 COPD를 위한 센터들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또 지역마다 조금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역 병원의 그 홈페이지를 보시거나 아니면 전화 문의를 하셔서 호흡재활 클리닉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한심장호흡재활의학회가 있거든요. 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실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검색을 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지도별로 보고 클릭을 해서 찾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대한재활의학회로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대한심장호흡재활의학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만을 위한 호흡 재활이 있을까요? 이제 보통은 이제 외래 기반으로 설명드리면 1시간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는 앞서 보여드린 흉곽의 유연성을 키워주는 여러 가지 호흡 체조들, 유연성 운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걸으려고 하면, 유산소 운동을 하려고 하면 팔다리가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팔다리 근력과 근지구력을 향상시켜주는 근력 운동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유산소 운동이 있겠고요. 유산소 운동은 적어도 30분 이상 하기를 추천하고, 자전거나 우리 러닝머신으로 말씀드린 트레드밀, 그리고 이제 스텝박스 등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집 근처 산책 코스를 좀 빠르게 걷는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각종 질환에 따라서 오모린 입술 호흡법, 그걸 포함한 다양한 호흡 운동을 저희가 교육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센터에 등록하게 되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두세 달 정도를 하기를 추천드리고요. 이후에는 매일 집에서 좀 비슷한 수준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자가 운동을 교육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보면 이렇게 도구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이용을 하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교육할 때 쓰는 도구들인데요. 제가 몇 가지 들고 와봤고요. 이 제품은 이제 가장 전통적이고 교과서에도 실린 제품이에요. 외국 제품인데 보시면 이제 스프링이 있어요.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돌리면 이 난이도가 조절이 됩니다. 숫자 값이 있는데 숫자 값이 높아지면은 숨을 들이마시기가 어렵습니다. 숨을 쉬기가 어려워지면 그 횡격막이 더 세지겠죠. 평가를 한 다음에 본인에 맞는 난이도를 이제 의사가 결정을 해주면 환자한테 이제 교육을 하게 되겠고요.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마우스피스가 있는데 이거를 연결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난이도는 처방된 난이도로 조절을 하실 거고, 입으로 강하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거는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들이마실 때 약하게 들이마시면 숨이 안 쉬어집니다. 이 난이도보다 강하게 숨을 들이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우리 아령 같은 거 하실 때도 뭐 5번부터 했다가 10번 반복했다가 뭐 15번 하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세트를 구성하시고 하루에 한 20-30분 정도 투자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침, 가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심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침 가래가 있으실 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이게 만성화된 기침 가래인지 아니면 최근에 조금 더 심해진 건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래를 잘 뱉는 법, 그리고 이런 소도구 훈련을 통해서 가래를 또 더 잘 뱉게 하는 법을 저희가 해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한 2가지 정도만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기침법 중에서 가래를 조금 효과적으로 뱉는 이 허핑 기침법을 통해서 기침을 하면 가래가 조금 더 수월하게 나옵니다. 예시를 들면은 우리 성대가 있는 목젖이 있죠. 여기 목소리가 나오고 숨이 들락날락하는 이쪽, 여기 성문이라고 합니다. 이 성문을 우리가 닫고 흔히 기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기침을 하죠. 그럼 목을 끓이고 이렇게 되면은 자꾸 반복하시면 어떻습니까? 목이 칼칼하면서 아프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허핑 기침을 하게 되면 이 성문을 열고 기침을 하라고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고 반복하시다가 마지막에 숨을 들이셨다가 내쉴 때 유리창 닦으실 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도구 훈련, 이제 아까는 흡기 근력 훈련이었죠. 근데 이제 호기 근육을 강화시킨다기보다는 좀 원리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쇠구슬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조립을 하고 이제 숨을 코로 뭐 깊게 들이신 다음에 들이쉬고 하면은 덜덜덜덜 떨립니다. 이러한 진동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쇠구슬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숨을 내쉬기 조금 어렵겠죠. 그리고 덜덜덜덜 떨어주죠. 그러면서 가래를 털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한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허핑 기침을 하시면 좀 더 가래가 잘 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호흡근 마비가 있는 신경근육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호흡 근육의 마비를 일으키는 질환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뇌 중에서도 특히 이제 뇌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척수 손상 환자분들 중에서도요, 이제 경부, 이제 목 부위에서 척수 손상을 입으신 분들, 그리고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신경근육계 질환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질환들이 호흡 근육의 마비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들입니다. 이러한 근육들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심각한 마비를 일으키는 질환들인데 네. 호흡 근육도 같이 침범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호흡의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 되겠고요.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호흡을 하는 근육에 마비가 생기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호흡 근육, 말 그대로 이제 호흡을 하는 근육이잖아요. 네. 호흡이 잘 안 되면서 호흡의 절대 양 자체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호흡을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호흡을 보조해주는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인공호흡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질환이 없는 분들은 우리가 뭐 수술을 받거나 이런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만 잠깐 인공호흡기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호흡 근육에 마비가 있는 환자분들은 이 뭐 마비가 보통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인공호흡기 보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로 그 호흡을 대신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기침을 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효율적인 기침을 하려면 숨을 끝까지 들이마신 다음에 강한 힘으로 이제 복부나 이런 데서 근육이 작용을 해서 이제 뱉어내는 작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침이 왜 중요하냐면 가래나 이런 거 분비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적절히 배출해주지 않으면 이제 폐렴에 걸리기 쉬운데 호흡 근육에 마비가 있는 분들은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폐렴에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적절하게 이제 기침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이제 객담을 배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보조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호흡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쓰게 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구강에 하는 마스크를 이용하는 인공호흡기 사용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관에 절개를 해서 여기에 이제 관을 넣어서 사용하는 호흡자율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거며 또 어떤 경우에 이제 기관 절개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 방법은 우리가 인공호흡기라는 거는 폐에다가 인위적으로 공기를 넣어주는 방법이거든요. 폐에 공기를 주입하는 경로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코나 입에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선 그거를 통해서 공기를 넣어주는 방식이 되겠고 그게 조금 여의치가 않을 때에는 여기 있는 기도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내는 그런 수술을 통해서 거기다 이렇게 관을 넣어놓고 공기를 넣어주면서 인공 환기를 시켜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로 이제 이 기관 절개관이 있으면 그런 미적인 부분도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관 절개관 자체가 좀 폐렴의 위험성을 좀 높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물질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불편한 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못하는군요. 이 기관절개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성대는 그 위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도 그렇지만 당연히 의료진들도 가급적이면 이제 마스크로 인공호흡기를 하는 방식을 선호를 합니다. 그럼 끝으로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이제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신경근육계 질환 환자들도 집에서 호흡 재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마비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재활의 방법이 좀 다를 수 있겠는데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폐활량이 조금 떨어져 있다. 공기 누적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폐를 하나의 큰 풍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풍선 부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훅 불고 이걸 닫은 다음에 다시 또 내가 숨을 들이쉬고 또 불어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운동을 이제 폐에다 적용을 합니다. 이 호흡 재활에 도움을 받는다면 말 그대로 그 외의 어떤 생애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호흡 재활 이야기 여기까지 저희가 전해드립니다. 어떠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 두 번의 시간이 있었는데. 어쨌든 앞서 처음에 일반인들이 아직도 호흡자를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멀리 부산에서 왔는데 되게 뜻깊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라는 또 이 공식 채널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한테는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생소한 개념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냥 호흡자리라는 게 있구나라는 차원에서 한번 좀 이렇게 기억을 해두셨다가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질환들이 생기거나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다 그러면 잊지 마시고 꼭 한번 진료를 보시도록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이 코로나19 이후에 숨 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항상 이렇게 마무리할 때쯤 되면 우리 김용욱 교수님께서 다음 시간을 예고해 주지 않으십니까? 네네. 다음은 폐와 가장 근접하게 붙어 있는 심장 재활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시간에 걸쳐서 함께 이야기 나눴던 호흡 재활에 대한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마지막 인사드릴 때 오므린 입술 호흡법 요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의학TV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